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병역 기피로 21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에 반발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유 씨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도 여전히 싸늘하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일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 사전 출판사죠. 메리엄 웹스터가 2023년 올해의 단어로 진본, 진품, 진짜라는 뜻의 영어 단어 어센틱을 선정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으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탈진실의 시대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2부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심리학자 한민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MC 장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약한 신세들에게 강인한 남자의 모습 제시. 무대 위에서 쓰러져도 좋다. 아름다운 청년. 그의 이름은 유승준. 지난 2002년이었죠. 병역을 마치지 않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던 가수 유승준 씨. 유 씨가 귀국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전 가서 죄송하다 그러면 진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입국을 하는 그 자체가 막힐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반성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가갖고 후회도 많이 하고. 대한민국의 의무를 이제 거부한 거니까는 대한민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저는. 이 확정 판결에 따라서 유 씨가 다시 비자를 신청해서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 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거는 먼저 장윤미 변호사께 좀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송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이 승소가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비자를 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진 되는 않습니다. 거예요? 어떻게 정리 좀 해주세요. 행정소송은요, 기본적으로 처분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처분을 재량행위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또 수도 소송 있는 거는 거죠. 거고? 그럼 또 소송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소송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유승준 씨가 2020년도 벌써 이제 좀 과거인데요. 3월 달에 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 승소를 한 이유가요. 보통 행정행위를 할 때는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되고 그 내용 자체도 정당해야 돼요. 행정청으로서는. 예, 당연하죠. 그런데 문서로 고지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행정 고지는 문서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비자 거부 처분을 하면서 문서 고지를 하지 않아서 그게 법률적으로는 좀 이슈였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당신 비자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습니다. 문자로 통보해 줬어야 되는데 문서로, 예. 그걸 그냥 문서로 예. 그걸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건 절차적 위법상으로 사실 승소를 했던 거예요. 첫 번째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 아 그래? 문서로 고지해 줄게. 당신 비자 못 내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2차전이 벌어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1, 2심 각각 달랐지만 대법원에서 이 항소심에서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준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건 들여다볼 여지도 별로 없네. 그냥 유승준 씨 승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때 법원의 판시가 사실 중요한 건데요. 이게 과거에 외국 국적 동포에 관한 재외동포법을 보더라도 38세가 되면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도 체류 자격을 부여해왔다 우리나라가. 근데 유승준 씨는 이제 40도 훌쩍 넘었고 굉장히 과거의 일이니까 이 체류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이 법원 판단에 녹아져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 귀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금은 외교부에서 맞습니다. LA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던 건에 대한 재판이니까 맞아요.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법무부에서요. 입국 금지를 해제해주지 않았어요. 이 유승준 씨에 대해서. 이게 또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서 이런 조치가 된 건데
근거는 그렇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이 이제 법무부의 관할 이제 법률이다 보니까 이 법의 규율을 받는 건데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네. 내지는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유승준 씨가 과연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1차적으로는 법무부에서 당장 입국의 길을 열어주겠다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법원 판시에 유승준 씨가 여기 딱 부합한다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정말 그러면 단순화해서 유승준 씨가 다시 비자 좀 내주세요 신청을 해도 안 내줄 가능성은 계속 있다. 그런데 그래요? 소송을 하면 유승준 씨가 이길 것 같다. 또 몇 년 걸리잖아요. 또. 또 오래 걸리죠. 네. 근데 법무부가 또 입국 금지 조치 안 해주면 이 조치를 풀어주지 않으면 또 법무부하고 또 소송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사법의 영역은 그 정도로 정리를 네. 하고. 자, 대중들은 그러니까 유승준 씨에 대해서 지금도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분노 포인트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작가님? 스티브 유 씨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스티브 유 씨의 그 상징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징성? 예, 이분이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당시의 20대 남성을 대표하는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이제 군대를 가겠다고 했고 해병대를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병무청 홍보대사로까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이제 그냥 일반 병으로 가겠다, 뭐 공익으로 가겠다, 뭐 부상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병무청이 허가를 내줘서 미국에 방문을 한 상태에서 시민권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처음에 받았던 국민들의 사랑, 뭐 그런 이제 상징성에다가 그 사랑을 배신한 이런 이제 인지 부조화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까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메커니즘에서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이게 이제 분노 포인트가 단순한 병역 기피를 넘어서 네네. 대중 기만 네.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봐야죠. 쉽게 말하면 우리를 갖고 놀았네 뭐 이런 거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당시에 이제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좀 찝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그 해외 국적을 갖고 있거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이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유승준 씨나 그분들이랑 똑같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차이점이 좀 존재하긴 하거든요. 보통 이제 해외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역을 기피하셨던 분들은 신체 검사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대부분인데 유승준 씨는 우리나라에서 신체 검사도 받았고 현역 4급 판정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입대 날짜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입대 날짜를 3개월 뒤로 연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일본 공연을 가겠다. 네. 근데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 이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죠. 설마 유승준 씨 정도 되는 분이 아름다운 지금까지 청년이. 했던 말이 있는데 가서 안 들어오거나 가서 시민권을 따는 뭐 이런 배반행위, 국민을 상대로 배신행위를 하진 않겠지 상상도 못한 거죠. 네. 그래서 보내줬는데 가서 시민권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 그 대중이 시민권이 느꼈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주권만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중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죠. 사실 공권력은 공권력 나름대로 야 이게 유린당했다 우리가 우리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라는 분노까지 이제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공권력은 공권력 나름대로 분노 포인트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솔직히 좀 제일 궁금한 건 유승준 씨 이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M장이 정내준 아니 그런 행위가 어떠한 결과로 돌아올지를 몰랐을까요, 유승준 씨는? 당시 이제 했던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억울해하고요. 잘 판단을 못 내렸던 것 같은데 뒤에 했던 말을 들어보면 주변에 이제 권유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족들,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이제 회사 사람들. 지금 뭐 너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잠깐 욕은 먹을 수 있겠지만 사과하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그냥 시민권을 따고 입대를 하지 마라라고 권유를 했고 거기에 유승준 씨가
동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헐렁하게 봤고 대중을 너무 냄비로 봤던 거잖아요. 니네들이 그래봤자 뭐 잠깐 하고 뭐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그저 이제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한 인터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승준 씨는 정말 이런 결과가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시민권 취득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다. 그 선택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했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실상 오랜 기간 한국에 발조차 디디지 못할 줄은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빠가 까가 된다고 제가 딱 그 케이스거든요. 정말 좋아했어요, 저 진짜. 아, 그렇군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예, 그때 배신감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그때 유승준 씨가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북한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무력 마찰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사망했던 군인분들에 대해서 애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면서 그런 걸로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애국팔인 것처럼 보인 거죠.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이제 안보에 대해서 연예인인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몰랐다라고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또 사실 몇 년 전에 한번 뭐 유튜브에 나와서 막 무릎 꿇고 뭐 사죄하다가 맞아요. 나중에 뒤에서 피자 먹어. 켜져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욕하고 뭐 이후의 행위들도 진정성이 의심되는 행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유지되는 스탠스를 보면 잘못했다가 아니라 억울하다 쪽으로 좀 방점이 그렇죠. 찍혀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상황이 이 지경 정도 왔으면 포기할 만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포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는 뭘까?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각의 해석은 계속 F4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관광 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관광 비자를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외국인이 한국에 관광 오는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하면서 이제 법적 분쟁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아직까지도 팬들이 존재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번에 이제 재판 결과 나오고 나서 관련된 내용을 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응원하는 댓글도 꽤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유승준 씨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일부 존재하는 것 같고 유승준 씨도 그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송이나 이런 데는 화제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청률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싫어하든 미워하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감정의 농도가 짙으면 일단 시청률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방송에서 일단 부르려고 할 거고 경제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노리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오해가 이제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예. 이분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자아 통합의 욕구가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통합을 하고 나의 선택들을 이제 정당화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은.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면서 일단 했던 일이니까 그걸 또 정당화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당화 받는 행위가 내가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비자 되는 발급 거죠. 받아서 입국하는 게 자기 정당화 이제 그러니까 끝판 네네. 네.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게 네.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세금 문제 때문에 맞아요. 미국 세금 국적자니까 이슈가 있더라고요. 세금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도 활동을 못 해가지고 이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졌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크게 팬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팬덤이 존재하는 곳이 사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크든 작든 간에. 예.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가능한 곳이 대한민국밖에 없다. 아. 네, 이제 그런 감정으로 포장하는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계십니다. 아니 요즘은 유튜브가 이제 글로벌이니까 그냥 유튜브 네. 활동하면 국내 팬들 그 저기 유튜브 해서 가서 저기 그 뭐 구독해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하면. 근데 그렇게 네. 발생될 수 있는 수익은 사실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입니까? 그렇게 그래 보면 보이는 굉장히 부분이 꼴보기 조금 있죠. 예. 제 감정이 그렇게 드러났나요? 아니, 실제로 일각에서 언론에서 다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는 게 F4 비자를 굳이 받으려고 하는 거 수익 활동과 무관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중국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세금 문제도 있고 이게 한국에서 하면은 뭐 세금적으로 또 뭐 이롭다 이렇게 또 분석한 기사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유승준 씨의 경제적인 이런 이해관계와 분명히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유승준 씨는 본인이 범법자가 아닌데 범법자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 병무청장인 모종화 병무청장은 딱 쐐기를 박아서 얘기했거든요. 범법자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국인이다. 못을 박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그 우리 사회에서 보면 원장 출산 이런 거 지금도 많잖아요. 네. 그렇고요. 그죠? 교묘한 방법으로 병역 회피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근데 이런 대상들을 향한 뭔가 대중들의 분노 게이지와 유승준 씨를 향한 분노 게이지는 상당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왜 그럴까요? 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승준 씨의 상징성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전후에 했던 일들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분의 행위 또 이분에 대한 우리들의 이제 처분 이것이 뭐 한국의 그런 도덕적인 잣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결정이 바뀌면 우리가 이제 더 자유롭게 이런 범법이라든가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마지노선이다. 예, 예, 예. 이거는 지켜야 된다. 그렇죠. 마지노선이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저는 분노가 왜 이렇게 클까 생각해 보면 유승준 씨가 일단 대한민국에서 얻어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활동할 당시에 오히려 이미지가 악동 이미지거나 뭐 사고뭉치라거나 이런 이미지였으면 그래도 아유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랬을 텐데 너무 반듯한 이미지. 아까도 모두의 제가 그 음악 프로 소개 멘트를 보고 상당히 놀랬던 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약한 신세대에게 참모습을 제시하는 아주 강인한 남자. 그 당시엔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굉장히 바르고 올곧고 댄스 가수에 대해서는 과거에 좋지 않은 시선도 있었는데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군복무에 대한 의지를 좀 강하게 피력한 것처럼 어쨌든 대중들에게 각인이 됐고 그런데 그 기대를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분노가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게 아닌가. 다시 젊은 세대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지만 기성세대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이 맞아요. 컸던 것이 금연 홍보대사 했었고요. 아 그랬나요? 네. 술도 안 드시는 이미지였고 맞아요. 그 스케줄 일만 하고 일 끝나면 운동하고 너무 반듯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기성세대, 신세대 모두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감도 커지는 거죠. 네. 좀 사고 치는 캐릭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오히려. 사고 쳐도 그러려니 하고 아이고 사고 칠 놈이 사고 쳤네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예. 대중이 받았던 충격이 당시 너무 컸던 게 이 이미지하고는 정반대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종 먹튀였던 거잖아요. 먹튀. 네. 그렇죠. 유승준 씨가. 그리고 대중은 그렇게 인지했죠. 그렇죠. 네. 근데 먹튀가 뭐 할 만한 사람이 먹튀했다라는 게 아닌 거가 되고 네. 도저히 예상을 못했던 사람이 이른바 먹튀. 네. 그러한 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좀 과도하게 지금 유승준 씨한테만 법 해석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 정서법이 감히 법에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정서법에 너무 세게 걸려 있기 때문에 정권에서도 사실 어느 정권도 쉽사리 유승준 씨의 입국을 허가할 수 없는 게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는 뜨거운 감정이기 때문에 정책 부담이 크다. 정치 부담이 그럴 큽니다 것 이게. 어허. 이게 또 법무부 장관의 또 직속 업무거든요. 이 출입국 관리와 관련해서는요. 네. 그런데 사실 현재 아까 짚은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거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테러할 정도의 인물에 대해서는 입국을 재량으로 그냥 허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체류를 불허하라는 건데 그리고 약간 미래형으로 돼 있고요. 할 우려가 있는 자. 네. 근데 이건 또 과거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법문만 딱 기계적으로 하면 유승준 씨는 입국이 허용돼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선택을 법이 이러니까 우리는 했어라고 하는 순간 정무적 판단을 상당히 못했구나. 이 부분은 정권에도 부담이 될 정도의 이슈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군대 이슈는 너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준 씨의 정무적 판단 미스가 좀 여러 번 있었던 게 갑자기 유튜브에서 갑자기 정치적 발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굉장히 극우적 스탠스의 정치적 발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최근에? 네. 그런데 이것도 좀 잘못된 판단인 게 이게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도 지지하기가 사실 좀 그런 게 오히려 보수 성향 사람들이 더 화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보수는 안보 이 공식이 굉장히 견고한데 유승준 씨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논리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사실 지지를 못 받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장유미 변호사께 마무리 삼아서, 그러니까 이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비자 발급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처분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요. 네. 그 처분에 대해서 또 다투고 이럴 수 있는 여진 남아 있어요. 그렇다. 네. 결국은 비자 발급 자체가 폭탄이네요. 아, 그렇죠. 폭탄 돌리기가 계속될 거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부담이 커서 그럴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자, 유승준 씨가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제 생각을 고쳐 먹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MC 장원, 장윤미 변호사, 한민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가 2023년 올해의 단어로 진본, 진품, 진짜라는 뜻의 영어 단어 어센틱을 선정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탈진실 시대 양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특정인의 생김새와 음성을 학습시켜서 가짜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성 영상은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는데요. AI가 만드는 가짜 뉴스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가짜 사진, 정교하게 짜인 가짜 스토리가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피터 소콜로프스키 편집장은 2023년 우리는 진실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어떤 정치인이 실제로 이 발언을 했는지, 어떤 학생이 진짜로 이 논문을 쓴 건지 알 수 없게 됐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는 어센틱의 검색량은 이전에도 많았지만 올해는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의 단어가 어센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단히 철학적인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사실은 이 기술 발전으로 최근에 대두된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철학과 전공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장 보드리아르라는 철학자가 이제 과거부터 뭐 시뮬라르크라고 해서 가상이 실제를 압도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당히 많이 제기했었거든요. 이를테면 이라크 전쟁. 이른바 CNN 등을 통해 가지고 미디어로 접하는데 그건 전쟁의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미디어로 소비되는 그 부분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굉장히 모호한, 그래서 오히려 존재가 실제를 압도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게 기술 강화와 맞물리면서 진짜 이게 혼재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센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재밌는 단어거든요. 이게 진품, 진본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텐데 유명한 스포츠 선수의 유니폼 같은 경우도 진짜 그 선수가 입지 않는 옷이지만 똑같이 만든 모사품에도 어센틱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진짜와 거의 꼭 같게 만든 혹은 모사한 제품에도 이제 어센틱이라는 단어가 통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의 경계가 모호한 거죠. 실제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도 그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모호함을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한민 작가님. 저는 이제 챗 GPT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이제 딥페이크라든가 챗 GPT로 검색에서 나오는 이런 사실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인 게 과거에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물어보면 답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조선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알려줘 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찾아봤는데 뭐 태종이 연금술사들을 처형했다 뭐 이런 사건이라든가 뭐 예, 거북선에 달려 있는 라이트닝 볼트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막 그걸 설명을 합니다. 거북선이 그런 광자포를 달고 있었던 것처럼 막 설명을 하는데 광자포? 예, 예. 그러니까 맞은 거죠, 듭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처럼 섞여든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몇 년 전에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이 선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탈진실이라고 하는 올해의 단어 후에 몇 년 만에 어센틱이 다시 선정이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결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 탈진실하고 연결지으면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탈진실. 예. 그러니까 진실을 벗어난 게 키워드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진실인지. 지금 아주 그냥 지엽적으로 하면은 가짜라고 낙인 찍히는 여러 가지들이 진짜 가짜인지부터의 그런 문제 의식들. 진짜가 진짜인지. 예, 진짜가 정말 그럼 있죠. 진짜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는 뭐 정부 아니면 뭐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러면 진실인가, 거짓인가, 가짜인가, 탈진실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문제의식이 다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탈진실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탈진실이 운영될 때 시대의 분위기는 진실과 거짓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가 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앞세우는 이런 현상이었다면 지금 어센틱이라고 하는 것들이 올해의 단어로 선택된 지금의 세태라고 하는 것은 신경을 써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이다. 알려고 해도 예, 경계를 그러니까 모르겠다. 모호하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탈진실이라고 하는 어떤 올해의 단어가 나올 때의 세태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건 상관없어. 내가 생각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제 갔던 건데 네. 어센틱이 나오는 최근의 현상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알고 싶긴 하더라도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얘기가 다른 거죠. 약간 결이 전에 다른. 다르네요. 네. 자, 주제가 좀 무거워서 약간만 가벼운 예를 좀 드리자면 과거에는 소개팅 할 때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만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나야 이제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씩 접할 수 있는. 네. 그러다가 이제 SNS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전 정보를 좀 많이 취합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사전에 뒤져보고. 사전에 판단을 좀 내리죠. 네. 그런데 이 SNS에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보면은 어느 정도 정보가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보정 기술이 너무 발달을 해서 과연 사전에 접하는 정보가 이게 진실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이제 의미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AI가 한 그 사진 기가 막히던데. 네. 아니 보면 그 사람이 느낌은 있는데 실제로 만나 보면은 실제 느낌하고는 또 너무 다른. 네. 이것은 과연 그럼 내가 봤던 그 사진은 그 사람의 사진인가? 아니면 그냥 새로 창조된 다른 사진인가? 네. 이런 약간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만나봐야 알지 사전에 접한 정보도 그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판단 내리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약간은 다시 과거로 회귀한 듯한 느낌? 만나봐야 한다. 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 워낙 보정이 잘 되기 때문에 네. 분명 그 사람의 느낌은 있어. 아 어떻게 해서 저 사진이 나왔는지는 알겠는데 근데 또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게 대처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나가봐야 된다.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표정으로 드러내지 예의를 않으며. 갖추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개인사의 어떤 영역으로 한정이 된다면 사실은 뭐한데 이게 공론의 과정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 거죠. 사실은. 중요할 수 있는 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워질수록 이제 누가 진짜를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 뭐 정부, 공식, 언론 뭐 이런 루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조차 이제 헷갈리는 시대가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과거에 권위를 가졌던 주체들의 이제 권위도 많이 약해질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어떤 이것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보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나의 감각, 개인의 감각과 그것을 토대로 한 판단에 좀 더 집중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본인에게 오히려 집중하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가볍게 드렸던 예도 그래서 결론은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로 이제 귀결이 되거든요. 내가 보고 내가 직접 판단하는 것만 믿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게 요즘 딥페이크 기술이 워낙 이제 그 발달됐다 보니까 내일이 예를 들어서 뭐 총선일이나 대선일인데 바로 오늘 그 기술을 이용해서 후보 본인이나 정당 대표가 나와서 거의 자폭성 발언을 만약에 한다. 그래서 투표 결과를 왜곡시켜 버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진실 규명할 시간적 물리적 시간이 보장이 안 됐을 때는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예,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뭔가 테러를 당했다는 듯한 그런 가짜 뉴스들 유포되는데 다 딥페이크로 합성한 것이었고, 그럼 이게 정치 영역에서 오염됐을 때 그 후폭풍은 진짜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푸틴이 크렘린궁에서 쓰러졌다. 네. 그래서 뭐 심정지 상태가 왔다. 그때 국내 언론도 다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크렘린궁에서 가짜다. 물론 이제 그 진짜 가짜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크렘린궁의 어떤 발표가 맞다면. 근데 문제는 그냥 한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받아서 어떻게 쓴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금 이걸 그러니까 나중에 수습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니까요. 단순히 사진이면은 뭐 그럴까 보다 할 텐데 뭐 유명 한류 배우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입모양과 음성까지 일치해가지고 그 사람이 의사를 표명하는 것처럼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걸 선별하는 건 사실 육안으로 아니면 주관으로 선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누가 작정을 하고 거의 어떤 검증할 시간을 주지 않고 특정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장난을 쳐버리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죠.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게. 최소한 이제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그렇죠.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면 이게 구체적 대상 없이 사건 없이 그냥 밀려오는 공포감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그런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혹은 뭐 어떤 거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판단을 내릴지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진 않을까라는 공포심 같은 것마저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그 전통적인 이야기로 하는 그 사실상 공개 시장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진실이 아직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이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따라서 그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를 해야 된다. 왜? 설령 그 사람이 나중에 그것이 오류라 하더라도 그것은 진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판정인 것이고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모두 어떤 거 자유롭게 표현돼서 이게 뭐 말 그대로 용광내에서 녹아 들어가서 진실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는 얘기인데 지금 딥페이크 기술이나 이런 거라면 이 이야기가 되게 한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얘기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한 어떤 토론과 수기의 어떤 시간을 보장해 준다라는 걸 깔고 있는 건데 지금의 어떤 기술을 갖고 장난을 치면은 이게 바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린다. 그렇죠. 이를테면 한 국가 정상의 건강 이상, 이 이상서를 취재하는 입장, 진실을 가려내고 거기에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고 그래서 법체계도 오보라고 할지라도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었으면 다 위법성을 없애주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럴듯한데 건강 이상서를 숨기는 것 같아. 그래?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딥페이크. 뭔가 이거를 뉴스를 그런 식으로 가공해서 유포한다. 완전히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그 과거에 이제 만우절 때마다 그 기획 영상을 BBC에서 만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우절 영상이니까 나중에 이제 만든 방송사 자체가 이제 만우절 기획 영상이었다라고 밝히니까 이제 모두가 이제 그 장난이었던 걸 인지하게 되는데 재밌었던 게 이제 펭귄이 하늘을 나는 펭귄이 있다 그러면서 펭귄이 막 떼지어서 하늘을 나는 장면을 BBC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해외 언론사들이 그거에 낚였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나중에 BBC에서 이제 만우절을 맞이해가지고 특별하게 기획된 영상이었다라는 걸 밝히면서 이제 거기에 낚였던 많은 해외 언론사들이 이제 망신살이 뻗치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걸 BBC에서 기획된 영상이었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그걸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죠. 실감나더라고요. 진짜 나는 것 같아요. 그 펭귄이 철새 같거든요. 그래서 거주지를 막 계속해서 날면서 이동하는 것처럼 막 묘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권력이 나서 가지고 신속 대응한다고 이게 없을 수 있을까요?
권력이 나서서 신속 대응한다는 것도 가짜 뉴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의지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실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있죠. 가짜 뉴스를 선별하겠다, 심의하겠다, 네, 신속심의하겠다. 신속심의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 관련 그 담당 부서 직원분들이 나 못하겠다, 이거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다, 뭐 이러고 있기도 한데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스 인포메이션을 주의 깊게 경계해야 된다라는 게 언론계의 또 해외에서의 공통된 관심사인 것 같더라고요. 미스 인포메이션은 오보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기자는 기본적으로 오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대적인 사실관계를 취재할 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른바 가공되고 실제와 거리가 먼 사실관계를 유포하는 그런 부분을 미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국민연금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너무 연기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를테면 그런 것이겠죠. 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문제의식 자성은 없고 언론사를 압수색하고 수사하고 이런 것도 가짜와 진실을 선별하는 능력이 본인들에게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객관적인지 정팔성은 없을 것인지 정치적 의도는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런 논란이나 고민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미래를 예견했던 뭐 명작 영화들, 특히 대표적인 예로 매트릭스 같은 경우 1999년도에 제작된 영화인데 거기서도 이 조작된 진실 속에 사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서 다루는 영화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속에서 조작된 현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척박한 현실로 돌아올 것인가 이제 선택하는 게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냥 조작된 진실이 나에게는 행복이니까 그냥 조작됐더라도 나는 이 행복한 현실 속에 조작된 시스템 속에서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연 진실이라고 그것이 인간에게 이로운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이제 이런 그 주제를 다룬 책들이 참 꽤 많이 있어요. 네. 이제 과거 이제 탈진실이 올해의 단어가 된 이후부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그 책을 보면 항상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잘 가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참 하나만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가릴 수가 있을까요? 잘 가릴 능력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도 않죠.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정보잖아요. 네. 정보가 무슨 뜻이냐면 정보는 뭐든 다 정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라는 어떤 행위에 부합되는 것만이 정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게 지금 나의 행위의 목표예요. 네. 이 상태에서는 그 어떤 행위 목표에 부합되는 것만 정보로 내가 취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M장이 가방을 메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방이 파란 가방이냐 빨간 가방이냐는 나한테 정보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슬링백이냐 크로스백이냐도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저 가방에 먹을 게 들어있느냐 없느냐만이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목표, 나의 목표를 전제로 해서 쓰임이 있는 사실을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갖고 있는 본질적 성격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발동이 되냐면 확증 편향이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사람들의 성향이라고 한다면 가짜라고 하는 것들은 창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근데 다만 그것이 지금에 와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창궐할 수 있는 환경이 과거하고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아진 거죠, 기술이. 그렇죠. 딥페이크 기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잘 가려라. 이건 하나만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잘 가릴 수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전쟁의 참상은 미디어에서 알려주는 것과는 달라. 이걸 경계해야 돼. 우린 진실을 더 파헤쳐야 돼. 그런데 정말 기술적으로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고 뭐 이런 걸 딱 노출됐을 때 이건 가짜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기술적으로도 분별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걸 개인의 영역으로 맡기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들이 그런 정보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면 결국 이 현실은 구성된 진실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게 사실이다라고 믿으면 그게 사실이 된다는 거죠. 공유된 실제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세상이 그러시네요.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통되는 경로가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극복의 또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네.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게 조금 전에 했던 권력이 나서가지고 네. 신속 대응을 한다. 네.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갖고 있는 옳고 그름은 완전히 논외로 치더라도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권력이 할 수 있는 게 커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결국은 가짜가 유통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SNS라고 한다면 네. 그 가짜가 경계가 되고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맞대응해서 유포하는 것도 SNS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맞대응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 행세를 하면서 뭐를 한다면 저는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고 있지만 제가 아는 그 누군가가 그걸 알게 되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줘서 네가 아니라고 빨리 밝혀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그 통로가 뭐냐면 SNS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만을 볼 게 아니라는 거죠. SNS가 가짜 정보를 유통하는 온상이니까 단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단선적인 거고 그러면 그거를 다시 제어할 수 있는 SNS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줄 것인가. 이게 대학에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제대로 못 보는 것 같다라는 거죠. 전 너무 공감되는 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리딩방, 주식 투자방 할 때 아주 유수의 대학의 교수라고 심지어 얼굴도 내걸고요. 네. 본인들이 그렇게 그 교수의 노하우로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것처럼 하는 방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 이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자정이 이루어지고 하는 공간이 또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네. 예, 이게 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횡행할 수 있는 것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네. 근데 진짜가 스스로 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는 저는 제 짧은 머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정치적 해석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권력을 독점한 자가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마저도 독점할 수 있다라는 그거는 불안감마저도 큰일 나는 얘기죠, 사실은. 네.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 많이 들거든요. 네. 대통령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하셨던 발언이 영상으로 남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 영상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했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본인이 혹은 그 측근들이 그건 아니라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진짜로 많은 국민들이 헷갈렸거든요. 본인이 귀로 듣고도. 네. 근데 그렇게 아니라고 또 얘기하니까 또 아닌 것처럼 들리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실과 거짓의 판단 기준도 권력을 가진 자가 독점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도 좀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게 돼버리는. 네. 그렇죠. 역사가 그래서 이제 그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게 사실은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자가 권력을 가지고 거짓도 진실로 만들어버린 네. 기록화해버리는 것. 그래서 그게 결국 역사가 돼버리는 네네. 건데. 근데 나중에 가면 결국은 또 그것도 바로 잡힌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건 한참 걸린다. 네. 그래서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의 판단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라는 기대를 누구나 다 했을 텐데 네. 오히려 역으로 너무 많은 정보가 전달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판단 내려지기가 더 힘들고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누군가가 바이든 행세를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하는데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악관에서 서서 바이든은 이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하는 거가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사실. 네. 그죠? 누군가가 시선 집중을 팔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거 외에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못 찾겠는데.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진짜가 가짜가 횡행하는 것을 얼마나 빨리 캐치해낼 수 있느냐가 또 네.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SNS 말고는 또 통로가 뭐가 있어요? 예, 진짜가 가질 수 있는 또 스피커라는 게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가 가짜가 횡행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된다고 판단 내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술의 진보가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개인 통신기교도 삐삐에서 멈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기술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렇다면 결국은 또 해법은 그 기술 속에서 찾는 거 외에는 없지 않는가 싶어서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게 같네요.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